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박종현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이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금일 09시 기준 사망자 현황입니다. 사망자는 156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은 26명입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57명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8분의 장례가 완료가 되었고 오늘도 장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장례 이후에도 1대1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하여 유가족의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상자 지원에 대해서도 중상자는 1인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한 의료기관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증원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2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오늘부터 운영하여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여하신 기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질의들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변혜정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는 인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요. 112 대응체계 종합대책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행안부 경찰국에서 주도를 하게 되는 것인지 중대본 혹은 행안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제 언론에는 사진으로만 제공이 됐었는데요. 그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이태원 사고 지원반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의의 구성 그리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도 행안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의하신 거는 저희가 그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임무는 뭔지 그 서면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네.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 민간 구성원입니다. 네, 이거는 그 일단 그 정부 부처는 이제 우리 행안부 장관이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정확한 그 민간 전문가 명단은 이제 브리핑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찰 그 112 이제 대응 체계 그거는 혹시 경찰에서 좀 답변해 줄? 정보 발표는 아직 저희가. 네.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행안부에 나와 있는 경찰국이 아니고 우리 행안부 본부와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이제 개혁 방안을 만들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변 기자님 질문 다 들어왔나요? 네. 한국일보의 정민승입니다. 오늘 주 브리프가 바뀌셨는데 왜 바뀌셨죠? 김성환 네. 차관 어디 가시고?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그 범정부 TF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TF 참석자 오늘 이제 브리핑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바뀌신 거예요? 예,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4시간 전에 그 참사
4시간 전에 첫 신고가 들어온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경찰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께서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제 경찰청에서 비슷한 시간에 오후에 아마 브리핑된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은 오후 9시 정도부터 해서 1시간 10여 분 사이에 12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건들을 이태원 지구대에서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지구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의 대응 부실, 미흡으로 미루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 최초 신고로부터 그 지구대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거기서 현장에서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 SOS 요청이 갔을 것 같아요. 여기선 감당이 불가능하다. 지원 요청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게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그 전달된 것들이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문하신 취지는 이제 이태원 그 사고 현장에서 첫 신고 이후에 행안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 말씀인 거죠. 네, 행안부 경찰청이 메인 되겠습니다만 네. 이상민 장관 이 정부 네. 들어와서 경찰청을 행안부가 더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여쭌 겁니다. 네, 우리 행안부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는 일단 비상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서 신고가 소방으로 가건 경찰로 가건 산림청으로 가건 들어오면 우리 상황실 종합 상황실로 중앙 그 재난안전 상황실이 있는데 글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 상황실에서 그 접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위에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이제 상황실장이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제가 상황실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 이태원 그런 상황이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서 우리 행안부 상황실로는 전파가 안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6시죠. 6시 첫째 신고 이후 이제 사건 발생 4시간 동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게 어떻게 보고됐고 이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이라 112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11건이나 이런 감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거기에 아마 중요한 조사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 팩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오픈하고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상민 장관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그 현장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라인 전체가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예.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금 경찰청 잠깐 나오셨는데 잠깐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이태원 지구대 같은 경우에 평소에 주말 밤사이 출동 건수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감찰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지금 이 많은 출동 건수를 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당장 대책이 나왔는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현재 나온 게 있을까요? 아직 거기까지 논의 단계에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뿐만 아니라 홍대라든지 또 강남이라든지 특히 주말 이런 휴일에 밀집도가 높은 데는 나름 경찰서별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증원하는 방법으로 유지했는데
특히 이번 이태원 사고가 난 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날도 혹시 한시적인 증언이 이태원 지구대 쪽에 있었을까요? 예, 뭐 요거는 이제 나온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 파출소에서 사건이 많으니까 인접서에서 뭐 지원을 나간다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보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안부 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차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중립적인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 사망자라는 표현을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 현재 뭐 112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뭐 피해자라든지 희생자라든지 표현을 좀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다중인파 사건에 대한 매뉴얼이나 뭐 압사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 압사라는 게 이제 고밀도 과밀화되면서 신종 도시 재난 이런 걸로도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 요 활용이나 매뉴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중인파 압사 매뉴얼은 현재는 그 주최자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축구 경기 또는 대규모 야외 행사, 축제 이런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태원 사고하고는 이제 다른 주최자가 있는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이제 압사 사고 매뉴얼을 의미한 거고요. 이런 주최자가 없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제 시민들이나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이런 이제 군중 인파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어 문제는 일단 이거 이제 이태원 사고 요때 이태원 사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난 관련한 용어는 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용어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통일을 할까 논의를 했는데 이태원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우리 내국인도 많이 가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 뒤에 이제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켜준다. 그러면 가장 그걸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자영업자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압사, 참사 이렇게 하면 이제 그곳은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길 꺼려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가능하면 이태원 사고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아예 지명을 좀 빼자. 이제 뭐 세월호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을 빼는 방안도 그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명을 빼고는 할로윈 압사, 할로윈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사고라고 합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리고 피해자, 그도 희생자 이런 표현은 이제 최대한 이제 왜 이런 거를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이게 정부가 이거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희생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 안 당하고 사망자라고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지게 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다른 이제 희생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느냐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권고한 거고요. 예,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뭐 참사, 압사 이런 표현을 또 쓰고 계시고요. 네. 네, 현장에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네. 저기 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이 그 아까 한국일보 그 기자분이 질문하신 건데 그 이제 상황실로 전파는 아마 된 것 같은데 저 정확하게 저 확인을 해서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역당국 복지부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뉴시스 변혜정 기자 질문입니다. 겨울철 재유행 전망이 있었고 오늘 주간 위험도도 중간으로 상향됐는데요. 사실상 그 할로윈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분명 됐는데 거리두기 없이 진행하게 된 게 사실상 방역 당국이 방역 활동을 포기한 게 아니냐, 손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던 생존자가 지금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현장에서 이송된 부상자와 똑같이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유행 전망도 있었고 주간 위험도도 좀 상황이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행사나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점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그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 그 다음에 의료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간 위험도는 여전히 저희들이 의료 대응으로 그 역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는 보고 있고요. 아직 재유행의 상황들은 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이제 그 다 해제된 상태였고,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주의할 그 밀집이라든지 또 마스크 본인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때 좀 쓰고 간다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마스크 쓸 것 같은 그런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리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를 다시 뭐 제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스크 쓰는 거, 증상 있을 때 마스크 쓰는 거, 사람 많이 갔었을 때 좀 그런 감염의 위험도에서 주의해 줄 것에 대한 공고는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을 벗어난 생존자에 대한 치료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당일에 응급 구조대 구급차를 타고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이 거의 파악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비를 확정적으로 국가에서 된다는 원칙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다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서 그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이태원 사고 상황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었을 때로 인한 발생한 부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뭐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대로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제 추가 답변, 추가 질의 저 질문 답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행안부 이제 종합 상황실로 이태원 사고가 이제 상황 접수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됐겠죠. 근데 그 최초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최초 신고를 받자마자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가 됐느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태원 그 전체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제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갔죠. 제가 보니까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22시 15분, 행안부 상황실로 이제 접수된 게 22시 48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요게 정확한 거고요. 예. 그러면 거의 사실상 행안부 입장에서는 네.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뭐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거네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시간상으로 네. 이제 소방이 최초 신고받은 게 22시 15분, 우리 행안부 상황실은 22시 48분입니다. 네. 22시 48분. 네, 22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 안 된 것 같다고 한 거는 최초로 경찰이 그 이태원에 있던 그 시민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행안부로 바로 이제 상황 접수가 안 됐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22시 48분에 그 네. 접수를 한 행안부 정확한 네. 그 조직 이름이 뭐라고요? 중앙 기구. 재난안전 상황실. 상황실. 네. 통상 이런 경우에 신고가 경찰과 뭐 소방과 유기적으로 해서 네. 접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맞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돼야 되는 건 맞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시 48분에 접수됐다는 거죠? 네.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면 어쨌든 시간에 30분 정도의 그 공백이 있는데요. 그 보고까지 행안부 상황실 접수까지 혹시 뭐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보고서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혹은 30분 사이에 좀 어떤 현장의 판단들이 있었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으면 좀 아시는 것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울신문의 박기석입니다. 그 지금 나왔던 질문들의 추가 질문 딱 두 개 짧게 여쭐게요. 우선은 그 22시 15분 소방의 신고를 받기 전에 이제 119의 신고 11건이 지금 어제 녹취록이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2. 예, 112. 네. 예. 그 11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상황실에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그 정확히 확인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어 관련인데요. 네. 재난 관련 용어는 어쨌든 부처 내부에서는 좀 통일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네. 시한 중립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네. 피해자와 희생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그 근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피해자나 희생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근거. 뭐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뭐 그렇게 그 논의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이게 좀 더 좀 중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 질의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대12 양희동 기자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각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안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현재 범정부 협의체인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제기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MBN 강세현 기자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 이태원 사고를 처음으로 보고받은 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하고 사건 발생부터 마지막 환자가 이송된 시각까지 각각 어디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마친 시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분 단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로 복귀를 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MBN 강세연 기자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은 앞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답변이 안 돼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파악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어제처럼 앞서 장관님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답변 말고 무슨 근거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행안부 장관께서 유감 표명과 사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해 주시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MBN 강세연 기자입니다. 경찰청에서 답하겠습니다.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12 신고 접수받은 현장 경찰관은 당연히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날도 그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해서 한 조치 내용은 우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뭐 상황에 따라 워낙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날 그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데 못했는지 등등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 그 감찰팀에서 그 전체 부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MBN 강세연 기자 질문입니다. 복지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병원 이송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는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응급실로 보내는 게 우선이었을 텐데 순천향대병원 이송 환자 대부분은 이송 출발 시점에 이미 사망했거나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는 복지부의 해명은 응급의학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미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복지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놓쳐가지고. 이태원 사고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병원 이송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송 현황은 저희 보건복지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방청에서 이송하는 구급자 기록이나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도 지금 오셨지만 지금 구급차 이송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지금 응급의료 상황실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 요청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지대로 시간대별로 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제 그 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문제도 그 워딩을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순천향대 병원 이송과 관련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CPR,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된 것은 현장에 지금 DMET 팀들이 한 16팀 정도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소방본부에서 DMET 팀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이제 소방청이 그 주요 재난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그 앞부분은 이따 소방청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환자 분류를 하고 사망자인지
아니면 부상자인지를 구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해가지고 이송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특히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환자들을 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은 대개 응급실에 2개 정도 최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의료진들이 한 4명 정도는 함께 이렇게 그 병원에 이송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가급적 서울 시내를 좀 근접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서울 시내에 있는 응급실로 그 심폐소생술을 할 환자들을 좀 보낸 거고요. 그래서 순천향대 병원에는 비교적 많은 숫자의 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차는 좀 두었었지만, 그래서 그분 중에 3분은 사망을 하셨고, 1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소생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본국 송환비를 미등록 이주민에게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사상자 전원에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때 사망하신 불법 체류자 분께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 장례비와 그 사망 위로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사망하신 분은 한 분 계신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그 재난 상황일 때는 그 체류 외국인의 체류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내국인하고 이제 똑같은 처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선식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질문과 약간 유사한데요. 이번 사태 명칭을 이태원 사고에서 이태원 참사로, 그리고 사망자에서 희생자로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고, 이번 참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번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은 뭔지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밝혀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는 저희가 이렇게 그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든 지역에서든 이제 골라서 안 맞은 명칭을 쓰면 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걸로 바꾸세요, 뭐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주체가 없는 행사라고 강조하는데 실제 서울관광재단이 앞서 할로윈데이를 맞아 같은 날 사고 지점 행사 주체를 안내했고 참사 후에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옵니다. 서울시사나 서울관광재단의 행사가 있었음에도 주체가 없는 행사라고만 반복하시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저희가 사실 이 브리핑 시작하기 한 30분 전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서울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구윤모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대규모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민행동 요령에는 군중 밀집, 압사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압사가 재난에 포함되느냐? 네, 그러니까 압사가 이번 사고처럼 대규모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사고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압사 관련한 매뉴얼, 요거 질문 한 번만 좀 더. 네, 현재 국민행동 요령에 군중 밀집이나 압사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그 보완하는 데 착수를 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신진 기자 질문입니다. 역시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중인파 사건에 대한 매뉴얼이나 압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활용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고밀도 과밀화되면서 압사 사고는 신종 도시재난으로도 일찍이 꼽혀왔는데요. 매뉴얼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매뉴얼 개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네, 그 현재 있는 압사 관련한 매뉴얼은 그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행사나 축제 모임 같은 데는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사고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주체자가 없는 그런 이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사지원 기자입니다. 소방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소방은 경찰처럼 이태원 참사 수시간 전부터 들어온 신고 내용 및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기존에 공개된 119 최초 녹취록의 신고 시간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29일 밤 10시 15분경인데 이처럼 사고가 임박한 시점 이전에도 사고의 징후를 보이는 신고 내역이 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징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확인해 본 바 그 이태원 쪽에서 한 7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이태원 행사장 주변의 주치자라든가 이렇게 일반 구급 사항으로 들어왔고 하주와 집적된 징후는 없었습니다. 녹취록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루트에 의해서 하는데 요구한다 갖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GDnet 코리아 김양균 기자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총 3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노마스크로 맞는 첫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이 통사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활용한 인파 규모의 예측 및 실시간 확인을 통한 대응은 없었다고 보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지속 우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헬로윈 축제에 대해서 거리두기 제한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입장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날 이태원 브리핑 시에 박향 정책관께서 언급한 사회적 밀집도 관련 복지부의 권고가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발표되고 전파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방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역의 향후의 유행 추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은 받아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되게 지금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통신사로부터 받는데요. 되게 일주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 전 결과를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추이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어떤 방역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거나 뭐 이런 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노마스크 첫 헬로윈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거리두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것은 그런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일 진행되는 그 보도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진행되는 저희들 브리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밀집도 관련 복지부의 권고가 어떤 네. 방식으로 몇 차례? 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주로 브리핑을 통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그다음에 또 특히 질병청이나 이런 데는 그 뉴스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도 지자체별로 그런 그 방역 수칙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질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답변으로 가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별도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행안부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온 김선식 기자 질문에 더해서 광주시는 합동 분향소에 대해 사망자 명칭을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행안부에서 통일된 지침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 지역에서 원하시는 명칭 쓰면 됩니다. 채널A 이혜주 기자 질문입니다. 복지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소음 때문에 위급 상황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한 내용이 있으신지, 추후 대책이 있는지, 만약 논의되고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어떤 사고 당시에 소음 때문에 위급 상황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와 저희가 관련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소방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음 때문에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출동이 하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압사 사고의 특성상 그분들을 구출해가지고 CPR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소방의 대응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현장의 소음 때문에 위급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저희들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급 사항은 현장에 도착해서는 위급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 질문입니다. 복지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디met이 정확히 참사 현장에 정확히 몇 시에 최초 몇 명이 도착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met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중증도 등 분류는 어떻게 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met 최초 도착 시간은 11시 20분이고요. 서울대병원 디met 팀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met 도착 이전에 대한 상황 관리는 소방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딩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디met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중증도 분류는 어떻게 했는지 답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매뉴얼상으로 보면은 그 디met 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 응급의료소가 정식으로 설치되기 전에 현장의 소방관들이 대응을 하면서 임시 응급처치소를 운영하는 것이 매뉴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소방대가 도착해가지고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응급구조소를 또 이렇게 설치하는데 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met 그것이 세팅되고 디met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환자가 쏟아지기 전에 도착한 구급대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이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이효진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희생자에게 내국인에 준한 위로금과 장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당국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서류 절차가 복잡해 아직 장례 절차나 시신 운송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위로금, 장례금 지원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유족들은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저기 박향 국장님 혹시 답변? 요거는
이게 뭐 좀 절차가 제가 대충 이렇게 프로세스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브리핑 끝나면 뭐 최대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질문입니다. 경찰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112 신고 관련해서 용산서에서 더 많은 인력을 경찰청에 요청했는데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서 전체 인력이 400명 남짓으로 파악되는데 이미 3분의 1이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용산서 인력만으로 대응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라면 왜 서울청이나 경찰청 차원에서 인력 지원이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찰팀이나 수사팀에서 대상으로 올려놓고 정확한 왜 그랬는지를 잘 파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답변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40분까지 브리핑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남은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질문 다 답변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 질문입니다. 경찰청에서 죄송합니다. 네, 경찰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기동력 지원 요청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내부 글이 올라왔습니다. 112 신고 접수 뒤에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에 보고된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즉답은 좀 곤란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 시간대라든지 그런 건 서면으로 나중에 좀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님이 아까 이태원 상황이 경찰 소방 통해서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처음 사건을 파악한 것이 몇 시쯤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 그거 앞에서 답변 아닙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가 안 됐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최초 신고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게 18시 30분. 18시 30분경에 그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최초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바로 접수가 요 최초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안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태원 사고 상황은 당연히 전달이 이제 됐을 겁니다. 네. 그거 제가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질의 하나 받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어서 좀 네.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초의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안 됐지만 이후엔 됐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네.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게 22시 48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 보고 체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어떻게 하도 매뉴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10시 48분에 접수가 됐을까요? 그 보고 체계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앙 재난안전 상황실에 이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 체계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제 보고가 진행이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2나 119가 중앙 재난안전 상황실로 상황을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돼 있는지 판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경우처럼 상황실로 전달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질문? 다 끝났나요, 질문?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해한 질문 의도는 그 112나 119에 접수된 상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행안부 상황실로 이제 전파가 되느냐 아마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아주 경미한 것까지 행안부로 이제 전파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요거는 확인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강세현 기자 질문입니다. 앞서 복지부에서 순천향대 병원 이송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순천향대 병원에 80여 명을 보낸 것이 무엇인지 또 이미 사망한 환자를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소방청하고 함께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0여 명 중에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서 긴급하게 이송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증이나 이런 것로 인해서 또 일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경증이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가슴에 심한 압박을 느껴서 숨 쉬기가 곤란했거나 이럴 경우 보니까 초창기 그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계속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그 회진을 하시고 나서 상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중증도 상황은 초기 병원에 도착했을 때와 현재 상태는 약간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송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소방청에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런데 그쪽을 충분히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길 위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암시를 하고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다음에 그에 때도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다음에 사람들 대피하라고 했는데도 사망자들이 있으니까 대피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조 과정과 CPR 과정에서 옷이 충분히 거쳐지지 않는 상태이고 혼잡하고 심지어 시신의 훼손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해서 사망자로 판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현장에 안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치하고 안치라는 건 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쪽으로 그게 처음에 한 46구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가까운 병원 쪽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서 22시 15분 이전에 이가 압사와 관련된 징후가 있었냐는 건 제가 없다고 단정적인 듯한 표현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고 지금 또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 과정이다.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국민일보 김이현 기자 3가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경찰국 주요 업무가 대한민국 경찰청 주요 정책 상정 등인데 답변에서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경찰국이 아니고 행안부 본부와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앞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찰국을 배제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찰국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행안부 본부, 경찰청 본청, 그다음에 행안부 안에 있는 경찰국 이렇게 다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일보 김희연 기자 질문입니다. 행안부가 10시 48분에 보고를 받았다면 6시에 압사 관련 보고가 있었고 이후에도 수차례 보고가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30분 이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행안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지자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수사 외에 지자체 등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 조사, 감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보고 그런 시간에 따른 어떤 그 이제 행안부 역할 뭐 공백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그 상황실에 제가 정확하게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최초 주민 신고가 이제 경찰에 들어갔는데 그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이제 즉시 전달이 안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는 제가 상황실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늘 충분히 답변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통계 하나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료에서는 치료 지원을 하는 불법 체류자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땐 1명이라고 했거든요. 숫자 어떻게 사망자 1분, 부상자 1분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중대본 브리핑을 종료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